은정쌤의 거꾸로 역사교실. 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서양사 두 번째 시간 6. 지중해를 지배한 로마 제국과 크리스트교의 성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폴리스가 있었는데 걔네가 결국에는 마케도니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건설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로마의 멸망을 당했다고 배웠어. 바로 오늘은 그 로마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로마의 탄생과 공화정의 발전. 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여러분 밑에 지도 보시면 여기 이탈리아 장화 모양 있죠. 자, 여기 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있어. 테베레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 하류의 작은 도시 국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었는데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을 합니다. 그걸 로마 공화정이라고 해요. 근데 공화정이 뭐냐면 공화정은 다 함께 화합을 해서 정치를 이끄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끄는 정치를 바로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자, 공화정의 구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보면은 먼저 행정을 담당하는 집정관,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같은 거죠. 그리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원로원,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평민의 대표. 자, 여러분들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의 힘이 굉장히 셌거든. 근데 이 평민의 대표들도 그럼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호민관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로마 공화정은 집정관, 원로원, 호민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는 디딤영상 퀴즈에 나오니까 각각 뭐 하는지 알아두세요. 자, 우리 방금 평민의 대표인 호민관을 배웠습니다. 그죠? 평민들은 어떻게 자기 대표를 뽑을 수 있었는가? 그거를 한번 볼게요. 바로 평민의 성장입니다. 자,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힘이 약했어. 근데 로마가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평민들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민이 중심이 된 보병의 역할이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이죠. 보병은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병사들이야.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병사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밑에 있는 이 그림 한번 봐봐. 이게 로마 보병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 갑옷을 입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이렇게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 보병들은 한 명 한 명의 힘이 센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열을 맞춰가지고 마치 커다란 방패처럼 그 지켜주는 역할을 한 거죠. 이 역할이 점점 증가를 하다 보니까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요구를 막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나름대로 전쟁에서 이렇게 보병으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역할을 하는데 왜 우리는 정치 참여 못하냐?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평민들이 귀족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자기들의 대표, 바로 호민관을 선출하게 됩니다. 평민들의 대표죠. 자, 그 이후부터 점차 법률상으로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되면서 로마 공화정에서는 평민들이 거의 귀족과 동등한 굉장히 그런 권리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정치체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 요 하류에 있는 작은 국가인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점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다 차지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로마의 건너편 아프리카의 상단 부분의 북부 지방에는 여러분 여기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 로마가 이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 넓은 지중해를 누가 차지하냐를 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자, 그걸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카르타고와의 전쟁. 자, 요거에서 결국에는 로마가 승리를 하면서 로마가 이 유럽의 지중해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도 계속 정복하는 전쟁을 지속을 하고요. 결국에는 거의 모든 지중해 세계를 기원전 2세기 말에는 차지하게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면요. 원래 로마는 요만큼이었지만 점차 이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점차 차지하게 되고 이걸 계속 넓혀 나가면서 지금의 이 연두 색깔 표시 있죠. 요만큼의 땅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이게 문제가 있었어. 땅이 넓어진 건 좋은데 이게 공화정의 위기를 초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영토를 확장을 하면 할수록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넓은 토지 그리고 노예를 소유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저기 확장한 영토를 로마의 귀족들이 가져가서 뭐 했으냐면 바로 대농장을 경영을 해. 거기에서 곡식을 생산을 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그 로마 귀족들의 대농장을 그 라틴어로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라티푼디움. 자, 이 대농장 그리고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서 들여오는 값싼 곡물들 요것들이 로마에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직접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 자영농민이라고 합니다. 자영농민이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농민들도 자기가 농사를 지은 다음에 남는 거를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귀족들이 대농장과 그리고 점령 지역에서 막 값싼 곡물들을 생산하고 그걸 팔아버리니까 경쟁력이 안 돼서 자영농민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네 싶었던 우리의 호민간 형제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그라쿠스라고 하는 성을 가진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지금 이 상황, 자영농민들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개혁을 시도해. 그걸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외워도 퀴즈에 나와요. 자, 이 그라쿠스 형제는 귀족들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토지를 소유하는 거에 제한을 둬. 근데 이거는 시도에만 그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못했어. 귀족들이 반대했거든. 얘네는 실제적으로 너무 급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는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죠. 자, 점점 나라가 개판으로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아저씨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반대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을 해. 그리고 자기가 황제로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는 공화정이었던 게 끝이 나고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시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발전과 쇠퇴. 자, 이제 로마 공화정이 아니라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니까 제국이죠. 자, 로마는 약 200년간 능력 있는 황제들이 등장을 하고 영토도 엄청나게 확장을 하면서 굉장히 통치체제가 안정이 되고 전성기를 맞이를 합니다. 이 시대를 바로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도 하는데 이 로마의 평화는 근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한 200년 이후부터는 군인들이 황제 자리를 놓고 막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제국이 점차 쇠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점차 쇠퇴하고 있는 와중에 혜성처럼 등장한 왕이 있습니다. 자, 이 조각상의 주인공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야. 콘스탄티누스 대제. 자, 이 부분도 퀴즈에 나오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로마에 들어왔던 크리스트교, 기독교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원래 로마가 수도였잖아. 지도에서 여기죠. 근데 수도를 옆에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로 천도를 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하고 좀 더 나라를 잘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로마는 너무 땅이 넓죠. 동서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분열 경계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로마, 이쪽은 서로마라고 하는 거죠. 자, 서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요 게르마니아 보이지? 얘네들이 이렇게 침략을 해오면서 결국에는 476년에 멸망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하는데 이후에도 오랫동안 거의 1000년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자, 우리 로마에 대해서 지금 대충 봤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트교의 성립도 한번 볼게요. 자, 크리스트교, 너네가 알고 있는 기독교죠.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 초기에 이제 예수를 크리스트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 구세주로 믿은 제자들이 이 예수의 가르침인 사랑과 믿음을 통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착하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것들, 이 가르침을 각지에 전파를 하면서 여기저기 로마 제국에 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너네 그리스 로마 신 알지?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나오잖아. 굉장히 많은 신들을 믿었고요. 그리고 딱 누구 한 명만 믿어라. 이런 게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우상숭배를 금지를 하고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아닌 사물들 있지. 하나님이 아닌 물건들을 숭배하는 거, 신처럼 여기고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금지는 하나님이 아닌 물건을 그걸 신처럼 여기고 섬기고 이러는 걸 금지하는 걸 말을 합니다. 이걸 금지를 하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명,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걸 거부했어.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숭배를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의 황제들은 싫겠죠, 요게. 그래서 밑에 한번 그림 볼게요. 자, 로마의 대표적인 이 크리스트교를 탄압했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 네로라고 하는 황제. 이 황제가 크리스트교를 어떻게 탄압했냐면 여기 그림 보면 요 사람들 있지. 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이 경기장 안에다가 풀어놓고 사자도 같이 풀어놔서 잡아먹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혹하게 탄압을 했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무슨 지하 동굴처럼 되어 있잖아.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지하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예배를 보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전에 배웠다시피 바로 로마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크리스트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미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탄압을 해도 딱히 소용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기의 통치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 공인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명령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밀라노 칙령. 자, 이걸로 인해서 기독교는 공인이 되었다. 로마 제국에서. 자,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국가의 종교, 국교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된 이후에 서로마 제국에 침입했던 그 게르만족까지 요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유럽에서 믿는 보편적인 종교로 자리 잡으며 세계 종교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자료를 한번 보면 이 분홍 색깔 있지? 요게 바로 크리스트교가 전파된 거거든.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돼서 로마 거쳐가지고 온갖 유럽으로 가고 심지어 아프리카라든가 여기 인도 쪽 밑에는 오세아니아 대륙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지도 보면은 이 보라 색깔 표시된 데 있죠. 여기가 이 크리스트교를 믿는 우리나라도 표시가 돼 있네요.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세계 종교가 된 거죠. 자, 마지막 디딤 영상 보느라 굉장히 수고 많았고요. 서양사 어려우니까 시험 전에 몇 번씩 더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